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되게, 제가 남편이랑 얘기를 요즘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뭔가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이 내린 결론은 제가 가을을 탄다 였습니다. 근데 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무슨 날씨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많은 백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아마 이 백신 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 백신들이 엄마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뇌수막염을 막는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이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하는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균이 유행하는 지역으로 출장이라든지 이주를 가셔야 된다거나 또는 어린이집에 일찍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백신에 대해서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뇌수막염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여름철에 수족구가 유행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오늘 말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장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수막염도 올 수 있다. 바이러스성 또는 무균성 뇌수막염도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서,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어서 과연 뇌수막염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수막염이라는 것은 뇌를 싸고 있는 뇌에 딱 붙어 있는 막을 저희가 이제 연질막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뇌척수액이 그 위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막이 이제 거미막인데요. 거미막이랑 연질막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은 뇌척수액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늘 비유를 드리는 게 이제 두부를 보호하는 그 간수, 그 물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에 어떠한 염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염증이 왜 생기냐?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감염에 의한 거죠. 그래서 감염에 의한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도 있고, 세균, 오늘 설명드릴 세균들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곰팡이균에 의한 것도 있고, 결핵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곰팡이나 결핵에 의한 뇌수막염은 면역체계가 정상인 사람들한테서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보통 뭐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세균성이 상대적으로 더 흔하고요. 무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균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감염 쪽이 아니면서 균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염증,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암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뭐 알레르기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뇌수막염에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고, 감염이 아닌 원인보다는 감염이 훨씬 많고, 그 중에서는 바이러스성이 더 많지만 일부에서 특히 어린 나이에서는 세균에 의한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진님 안녕하세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뇌수막염 앓으면 수막염 예방접종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에서 다뤄지지는 않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떠한 종류의 뇌수막염을 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너무 많고 균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뇌수막염을 앓으셨다고 해서 맞지 않으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뇌수막염을 잘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들 중에서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나머지 폐구균이라든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에 의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예방접종도 수막구균에만 아직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수막염을 알았어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린 나이라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알아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에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뇌수막염으로 얘기를 돌아갈게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과대학 시험을 볼 때 또는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꼭 3가지, 5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수막구균, 폐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타입 요 3가지가 세균성 뇌수막염을 가장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3가지 균주들입니다. 폐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요 전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폐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어린이들에게서 생기는 여러 가지 침습적인 폐구균에 의한 질환들, 그 중에서도 수막구균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구균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궁금하시면 2주 전 것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막구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막구균은 요즘은 군대에 갈 때 훈련소에서 파상풍이랑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를 맞춰준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년 전에 건강한 군인이 몇 명이 사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수막구균에 감염이 되면서.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집단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을 잘 해요. 그래서 군대 같은 곳, 기숙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질병청의 예방접종 기록으로까지 연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유학을 가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숙사에 들어오거나 또는 미국에 이민을 가는 청소년기 아이들, 11세 이상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서는 이 수막구균 접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수막구균 주사를 맞을지 또는 내가 수막구균을 걸려도 주사를 안 맞았을 경우에 나에게 오는 모든 위험 부담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웨이버 서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시는, 유학 가시는 분들 또는 이민 가시는 분들은 수막구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막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치료 비용이 예방하는 비용보다 우리나라가 싸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나라의 국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을 알고 미리 챙겨 맞추시는 엄마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수막염 주사라고 엄마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요 세균에 의한 수막구균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기 전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아이들이 알았고, 이것 때문에 또 후유증도 많고 사망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으로 실시를 한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이에요 라고 엄마한테 설명을 드리면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인플루엔자예요. 그러면 왜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 유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1900년도 초반에 인플루엔자가 이제 막 유행을 하면서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가래, 객단 검사에서 이 세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몰랐었고, 그래서 이 균이 인플루엔자라는 병의 원인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균의 이름이 처음에는 인플루엔자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1920년도에 이 균을 한번 키워봤더니 혈액 성분이 들어간 배지에서 이 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러스라는 거는 뭘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성분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헤모필러스라고 다시 이름이 붙었고요. 33년도에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루엔자 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피막이 있는 균과 없는 균을 나누는데요. 피막이 있는 균은 이제 중에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가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백신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제 피막이 없는 균 같은 경우에서 이제 non-typeable hemophilus influenza B 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제가 폐교균 얘기를 할 때 GSK의 심플로릭스에서는 요 non-typeable, 그러니까 피막이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의 일부 단백질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폐교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지만 피막이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에 의한 중이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연구가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제가 폐교균 얘기를 할 때 잠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긴 역사를 가지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라는 균의 어떠한 혈청형의 이름이 붙은 거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혈액 감염이라든지 또는 뇌척수액에서 분리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은 이 균은 보시면 수막염이 5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반이 수막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후두개염이죠. 그래서 후두를 덮는 이 뚜껑 후두개염이 이제 생기면서 이 세균에 의한 경우에서는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 목이 굉장히 많이 부으면서 심한 경우에서는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응급으로 항생제를 쓰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수막염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뿐만이 아니라 기관지염이라든지 여기 부비동염 그리고 중이염 같은 국소적인 상기도 질환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아과 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말씀드린 대로 수막염, 그리고 후두개염, 그리고 폐렴, 이렇게 세 가지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막염은 침습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소아과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2013년 3월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가 저희 아이가 13년 1월생이고 3월 달에 2개월 예방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때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혜택을 봐서 그 훨씬 전에 접종에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2개월 접종을 맞을 때 다행히 이때부터 포함이 됐었네요.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에 의한 질환들의 빈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 얼마나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가 침습적인 질환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면 생후 6개월에서 돌 이전의 아이 때에서는 이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 지금 백신이 도입되고 나서는 침습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근데 다행인 것은 5세 이후에서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타입이 건강한 소아 성인에서는 흔한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5세가 지났다, 만 5세가 지났는데 이 접종을 받지 않았다, 그때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지 있지 않아서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소아는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예방접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이 가능하죠. 그래서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만 따로 되어 있는 백신이 있어요. 얘 하나만 들어있는 백신들이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이왕이면 주사 한 대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아이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주사를 덜 놓고 싶은 게 의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보호자와 환자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점차 혼합 백신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테타누스,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이 세 가지만 같이 들어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없기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B형 간염까지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직 폐렴구균까지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5가 백신, 6가 백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 하나만 있는 백신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HIV랑 함께 소아마비, 100일의 파상풍 여러 가지가 함께 되어 있는 5가 백신을 현재 2, 4, 6개월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주사를 덜 맞고 있는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2에서 11개월 요럴 때까지 4차를 진행을 한 아이들이 아니고 만 5세가 지난 아이들, 60개월이 지난 아이들에게서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접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좋은 점은 질병 예방 효능, 그래서 에피커시가 95에서 100%, 그러니까 거의 맞으면은 예방을 거의 100% 예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능이 좋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챙겨 맞은 덕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균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군중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써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의 분들까지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는 것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주사를 맞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기들에게 최대한 약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엄마들도 예방접종은 그래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있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질병청에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수막구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수막구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정식적인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동그란 균이기 때문에 구균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막염과 폐혈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이전에는 항생제 굉장히 잘 들었었어요, 이 균이. 그래서 항생제를 쓰면 환자가 너무 빨리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예방접종 편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질환을 예방하는 비용보다 치료 비용이 훨씬 싸다면 굳이 비싼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질환이 굉장히 위험해서 걸리면 100% 다 죽는다, 너무 무서운 질환이다, 너무 잘 퍼진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렇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예방접종 비용보다 치료하는 비용이 더 싸고 효과가 좋다면 굳이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정책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오남용을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모님한테 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약국에 가서 처방 없이 여러 가지 약들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대로 항생제나 여러 가지 약들을 사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관리하고 반드시 처방으로 먹게 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서는 내성균주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퍼지게 되고, 내성균주가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항생제를 기본적인 항생제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 정말로 치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이 수막구균에 대한 백신이 관심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효과가 항생제에 대해서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항생제가 안 듣는다면 다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현재 수막구균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막으로 쌓여져 있는 균이 있고 막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피막에 있는 다당에 의해서 혈청균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혈청형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침습적으로 질환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돌아다니거나 또는 수막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5가지,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B, Y 그리고 W135 이 4가지가 그래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삭가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A형 혈청형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봉사를 가시던지 아니면 여행을 가시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주사를 맞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B와 C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수막구균에 의한 질환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수막구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국제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4나라에 대해서 이민을 굉장히 많이 신체검사 비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만 이렇게 백신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 가시는 엄마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혹시 맞으실 거면 맞으세요 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시거나 또는 유학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 수막구균 접종은 챙겨서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학교 서류를 진행을 하실 때 아마 학교에서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로 유학을 가실 거면 반드시 이 접종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 지역에서 메카 성지순례가 있잖아요. 요 지역에서 성지순례가 있을 때마다 수막구균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W135형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혈청군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이 된 나라들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조금 오래 계시거나 또는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막구균 주사를 반드시 챙기셔야지 조금 안심하시고 다녀오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수막구균에 걸리면 굉장히 특징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병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소아과 의사를 레지던트부터 10년 넘게 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러한 피부 병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러한 피부 병변들을 꽤 왕왕 보셨다고 해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러한 병변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고열이 나면서 이러한 피부 병변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전에 군대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집단 생활하는
분들을 보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 사진 교육을 많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막구균은 다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균들과는 다르게 또 사람만이 숙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만 옮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상인의 비인두 점막에서도 일부 집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성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병으로 가지는 않죠. 근데 일부에서는 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병이 될 것이냐, 고위험군이 누굴 것인가를 알고 그 고위험군에게는 집중적으로 예방주사를 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감기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서는 초겨울에 이제 아이들에게서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에게서 감기 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나 중이염 그리고 이제 폐렴을 많이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균을 앓은 경우에서 나중에 수막구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도 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집된 집안 환경, 그래서 집안에서 한 집안에 굉장히 많은 가족이 살고 있거나 방 안에 있는 인구 밀도가 높거나 하는 경우에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특히 기숙사나 군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 이유 때문에 저희가 훈련소나 외국의 경우에서는 기숙사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예방주사를 챙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채결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장 절제를 한 분들 또는 비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수막구균에 의해서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을 절제를 할 때 맞는 여러 가지 주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말씀드렸던 폐구균 주사, 그리고 여기 수막구균 주사가 있습니다. 또 혈액에 침입을 하는 경우에서 이 균이 균열증이 발생을 하고, 균열증이 발생한 환자의 반수에서 뇌까지 침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고, 일단 걸리면 정말 뇌까지 가는 경우가 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수막구균의 감염증에서 수막염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폐혈증이 43%인데, 그러니까 폐혈증이랑 수막염 두 가지를 보면 9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습적이고 무서운 질환이 90%이기 때문에 이 균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방 접종 비용보다는 치료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유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막구균 뇌수막염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요거는 이제 검사를 나간 환자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후향적으로 조사를 한 그래프예요. 2015년도까지밖에는 아직 실려 있지는 않은데요. 책에 보시면 2003년도에 한번 왕창 올라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를 했던 게, 뭔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들어왔다가 와 나가는 경우에서 한번 이렇게 환자 수가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떻게 될지를 제가 나중에 그래프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이 질환이 많이 생기는 지역, 아프리카,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러한 나라에 정상적으로 집락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환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되나요? 네, 예방이 되니까 또 예방주사 얘기가 나오죠. 2세 미만 소아에서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절대적인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예방접종으로 권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 또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서 그냥 마음이 걱정이 돼서 맞겠다라고 하시는 엄마들이 요즘 왕왕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엄마들은 아마 2, 4, 6개월 예방접종 하실 때, 또는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셨을 때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선생님이 맞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방접종 하실 때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단백결합 사백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독감주사랑 같이 맞으신다 또는 다른 예방접종이랑 같이 맞으신다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구균을 맞으시는 경우에서 메나트라랑 프리베나는 같이 맞으면 면역원성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동시 접종만 안 하시면 되시고요. 멘비오라는 이름의 백신과 메나트라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멘비오 같은 경우에서는 8개월 이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나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9개월 이상의 소아에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서도 또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한 번씩 본인이 수막구균을 접종을 받았던 세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맞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수막구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은 관심이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유행을 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질환이 유행을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는 유행을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그 지역에 가신다거나 고위험군이신 경우에서는 챙겨서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도 싸고 그 다음에 덜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물론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도 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병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나 균에 대해서 백신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나라마다 수막구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접종을 기본으로 하지 않지만 호주나 여러 가지 뉴질랜드 또는 미국에서는 이미 소유행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 이 질환 때문에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는 나라들이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는 왜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우리나라에는 왜 하는데 저 나라에서는 안 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나라 백신 접종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면서 조금 많은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주사를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안 맞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 접종을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절대적인 금기가 아닌 경우에서는 이 접종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는 제가 환자 보호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설명해야 줘야 되지 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네이버 검색을 해서 찾아봤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소문들도 무성하고 일본에서는 문제가 많이 돼서 안 맞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히 제가 일본 환자분들을 뵀을 때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절대 안 맞는다 이러한 엄마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연구가 나오거나 새로운 얘기들이 들릴 때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열흘 전에 화이자 부스터샷 맞으셨나봐요. mRNA를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고위험군이라든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맞고 있죠. 저희 남편은 일산 공단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차를 모두 화이자를 맞았었고 2차를 맞고 나서는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3차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았죠. 부스터샷을 맞고 저희 남편이 이번에는 속이 메실거리고 팔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접종이라는 것은 특히 아직 코로나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솔직히 더 많고, 정말 이 주사를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맞춰야 되느냐? 미국에서 뭐 5세에서 12세 사이에도 뭐 연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 적응증이 진행이 돼서 5세 이후 아이들 다 맞추세요, 반용량으로 맞추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제가 우리 두 딸을 맞출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뾰족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제 우아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가 뭐 고3인데, 우리 아이가 뭐 고등학생인데 몇 살인데 맞출까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실은 이거는 아이가 맞고 싶으면 부모와 상의하에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맞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아직은 맞아라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계속 돌파 감염이 문제가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려도 죽거나 중증으로 가지 않는 거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고 내가 면역이 생기고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다녔을 때 안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돌파 감염이 생길 확률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뭐 알파, 베타, 데타, 뭐 델타, 뮤 여러 가지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변이들의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잘 작동을 할 것이냐? 물론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여태까지 나온 많은 백신들이 변이에 대해서 중증과 사망을 굉장히 잘 예방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증과 사망만 예방을 하지 질환에 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막 100% 한다, 90 몇 프로 한다 라고 아직은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과 예방접종률이 70% 이상이 넘고 예방접종을 다 맞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고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성인들이 100% 맞았습니다, 예방주사 2차까지 완료율 100%입니다, 마스크 벗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 있게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실은 많이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가 아니라, 프리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그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방접종 2차까지의 완료율이 70%에 도달하고 70% 넘고,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너무 성급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조심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고 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서서히 열어가는 게 저는 갑자기 확 풀어주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 중에 가게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빨리 이거 다 풀어줘서 얘네들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함께 결국에는 코로나랑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니 라라님, 코로나19 끝나면 다른 새로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사스 2000년대 초반에 사스가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인가요? 그때 메르스가 또 한바탕 난리를 쳤었고, 사스, 메르스 계속 새로운 질환들은 나옵니다. 이번에 코비드 19 사스2죠. 새롭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비슷한 바이러스에서 또 새로운 아이가 나왔듯이
바이러스들도 계속 발달을 할 거고 자기네들도 발전을 할 거고 자기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변이들을 일으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그들을 막는 만큼 또 새로운 질환들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같이 계속 발달할 거기 때문에 늘 그때에 맞춰서 다시 또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의약품 예방접종들이 나올 것입니다. 윤희님, 미국에는 벗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영국도 위드 코로나 하면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실은 저도 이렇게 이 시간을 할 때는 벗고 있는데 또 여기까지 오는 시간 또 집에 가는 시간은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시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가 다시 쓰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거 언제 벗지? 하지만 또 벗고 있으면 너무 좋다가 불안도 하고 이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중증 질환이 생기고 또 질환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같이 추이를 살펴보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로윈이라서 그렇죠. 미국도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가 보네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시드니에서도 오징어 게임 그 영희 인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공원인가 어디에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앞장서고 유명해지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좋기는 한데 약간 유명해진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적나라한 영화,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라 너무 이 세태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좀 또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영화들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영화가 조금 무서운 영화라서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자꾸 초등학생 딸이 오징어 게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이 영화를 제가 무서워서 못 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도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까 해요.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A형 간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예방접종들을 조금씩 다뤘었거든요. BCG도 했었고 독감도 했었고 그래서 궁금하시면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다뤘던 이런 백신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아클 제 채널에서 조금 축약을 해서 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 못했거나 또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뭐 여기 PD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백신이 끝났으니 저는 다음 주에 무슨 주제를 할지 생각을 해서 또 재미있는 시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